네. 안녕하세요. 충청발전의 중심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입니다. 박장현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안전하 서나 비슷해가지고 제가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오늘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합리적 소비자 보호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그 아주 시적절한 시기에 같이 개최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함께 해주시는 강준현 의원님하고 박상혁 의원님은 당 지금 원내 지도부에 계셔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셨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요. 함께 이 토론회를 주관한 컨슈머워치와 한국문화경제학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컨슈머워치의 우리 이병태 대표님과 조경업 대표님은 작년에 저한테 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시범 우리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문화경제학회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만든 건가 했더니 30년 정도 되셨다고 말씀하셔서 되게 재밌는 학회일 것 같아서 문화와 경제를 어떻게 잘 결합할지 특히 대통령께서 K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지금 문화가 벌어들이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벌어들이는 경제 효과가 굉장히 커서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함께 좀 여러 토론회도 하고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따로 한번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비자 운동을 꽤 오래 했습니다. 예, 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전 YMCA에서 일을 했고요. YMCA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민중개실이라고 소비자 상담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꽤 오랜 시간 일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 권리에 관련돼서는 조금의 이해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여러 소비자 현안들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현안들이 있는데 이 소비 형태가 변화하면서 소비자 보호나 기업의 의무와 관련돼서 여러 논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상품을 구매했다면 지금은 구매 경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OTT,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할 OTT 같은 경우는 구독 경제의 아주 핵심적인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80%는 OTT를 구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구독이 그만큼 확장되는 데 비해서 이 기업의 의무나 소비자들의 권리가 여전히 이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 OTT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호구입니다. 제가 OTT 호구인데요. 해놓고는 이 결제가 계속 자동으로 되는데 중간에 끊지를 못해가지고 보지도 못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꽤 있고 요즘 뭐 쇼폼 이런 경우도 사실은 결제가 이중적으로 되는 경우들도 좀 있고 이게 외국에 회사가 있다 보니까 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뭐 나오셨지만 산업은 지금 뭐 OTT 산업, 플랫폼 산업이 스톱될 수는 없고 그 산업에 더 발전돼야 되는 것 같고요. 산업 발전은 발전대로 하지만 그 발전만큼 또 그것을 구매하는 구독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도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 조밀하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문가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국회에서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권리가 조금 더 보장이 되고 한편에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 기업이 더 글로벌한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죄송한 거는 제가 오늘 대전에서 일이 있어서 좀 이따 내려가야 돼서 끝까지 함께 못하고 인사 말씀만 드리고 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저 보좌진이 함께 있어서 끝까지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나중에 저에게 보고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또 중요한 얘기들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이렇게 공동 주최해 주신 그 한국문화경제학회 김시몬 회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방금 이석하신 박정현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특히 컨슈머워치의 실무진들이 최고의 발제자와 토론자를 섭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조혜진 교수님, 발제자 김명하 연구위원님, 고광영 이사님, 토론에 참여해 주신 강영구 교수님, 이동근 책임연구원님, 이승훈 교수님, 김재범 소장님, 양동훈 공정위 과장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선 지금 뭐 다 공감하듯이 아주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이슈를 토론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행사 끝나고 카이스트에서 오늘 MBA 강의가 있는데 마침 그 플랫폼 사업에 대한 강의를 한 15개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시간이나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보호나 규제들이 과연 한 나라의 그 국가적인 규제 바운더리 안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는 이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구매에서 구독 서비스로 이전하면서 소비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에 전보다 아주 장기간의 커미트먼트를 하는 그런 관계의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AI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선호를 조작하거나 가짜 또는 과장된 이미지들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그 소비자를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툴들이 훨씬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보는 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컨텐츠나 상품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들의 추천이나 그 가격들에 대한 차별화를 하느냐 하는 문제, 특히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나 도박, 디지털 게임 등의 어떤 그 중독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느냐 하는 광범위한 이슈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하면 대부분의 선량한 다른 소비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규제로 작용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점의 균형을 좀 저희가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저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가 안 되고 우버도 안 되고 타다도 금지하고 하는 수많은 규제의 단통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최근에 그 구글 지도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의해서 규제가 해제된 사례를 통해서 저는 이 지나친 한국적 규제의 대부분은 그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되는 규제들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자꾸 문제를 부각하다 보면 시장의 경쟁에 의한 자율 규제라고 하는 그 정화 장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서비스, 고객을 조작하고 고객한테 잘 대해주지 않는 기업들은 결국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보호나 규제가 너무 과장되게 규제를 합리화하는 수단은 이 논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 공정위 과장님이 계셔서 부탁드리는 거는 이 사전에 방지나 억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될 때 해결하는 과정에 과연 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뭐가 되느냐. 저는 그 최근에 늘 그 기업 수사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나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없느냐. 다른 나라처럼 기업 범죄에 대해서 기소심의나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어떨거냐. 공정위의 수사권, 기소권, 처벌권을 다 갖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저는 특히 단톡법 같은 거 할 때 방통위에서 기업들을 불러서 보조금을 높여주라 이런 압력을 가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거냐 해서 정부의 과잉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 가지 이 기대가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뭐 좁혀서 이 구독 서비스의 해지나 환불 정책에 관한 거로 포커스를 하지만 이 세미나를 기점으로 디지털 플랫폼 전체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디지털 플랫폼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지금 이병태 공동대표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갖고 저는 좀 세미나에 조금 더 집중하고 내용을 빨리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 인사만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좁혀져 있지만 해지나 환불 그렇지만 크게 발전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 권익도 분명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혁신도 중요하니까 이게 조금 좋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는데 계속 좀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시범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병태 공동대표님 또 조기혁 공동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의원님께서 경제학회를 잘 모른다고 그러셔갖고 우리 여기 오늘 토론자로 참석한 이 김재범 소장님도 저희 학회 이제 회장을 이미 역임을 하셨고 이제 저희는 이제 문화예술과 경제의 상호 연관성을 연구하는 한 500여 명의 연구진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 안에서 앞뒤까지 다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오늘 이건 굉장히 저희로서는 의미 있는 그런 세미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조경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은 굉장히 축소돼 있지만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여기 이제 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 플랫폼에 지금은 이제 향유 단계로 지금 가 있는데 플랫폼에 제공하는 창작자들과의 플랫폼과의 관계 지금 여기 토론문에도 있지만 어떤 콘텐츠별 사용에 대한 것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이제 AI나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지도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이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맞는 가치사슬이 조금 완성이 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시점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소회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소비자 보호가 제 부친이 82년에 지금은 소시모라고 하는 당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그때 이런 명칭을 만든 김동완 변호사님이신데 그래서 초대회장을 하시고 이제 초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자 보호가 좀 용어로도 새로울 때 이제 그래서 한 45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이거를 오늘 또 제가 이쪽에 가서 이런 쪽을 고민하시는 분들과 같이 논의를 하게 되는구나. 비록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또 그런 개인적인 소회가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토론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구독 경제는 전부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옛날에 택시도 거리로만 하다가 시간 병산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수노를 가입을 했어요. 음악 창작. 한 달에 8불을 내는데 8불뿐만이 아니라 크레딧 2,500 크레딧을 줘서 기간과 사용을 병합해서 구독을 하게끔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로만 했을 때 이런 몰아보기, 체리피킹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한번 같이 오늘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컨슈머 워치 여러분들 또 발제자, 좌장, 토론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인천대학교 소비자과 조혜진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자리에서 자장을 맡았는데요.
말씀을 국회의원 박정현 국회의원님과 또 뭐 조경엽 컨슈머워치 공동대표님, 이병태 컨슈머워치 공동대표님, 또 김시범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구독경제라든지 구독 서비스 시장이 2026년 현재 시점에서 규모가 뭐 전 세계적으로 5,99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뭐 798조 원 정도라고 하고 국내에서만 볼 때에는 2025년도 기준했을 때 100억 조원 규모로 이제 확장되고 있다. 네, 아까도 조원이었네요. 약 798조 원의 그런 규모였고. 그 정도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세미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공정위에서 과장님도 참석해 주셨지만 2025년 12월에도 공정위에서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라는 보고서가 정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대면 거래라든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새로운 디지털 소비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굉장히 시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분의 발제자분께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먼저 김영아 한국법제연구원의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영아 연구위원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지금 시간은 25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고박용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25분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아까 살짝 뒤에 토론문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토론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 업계 쪽 그리고 또 오늘 토론을 해주시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사실 이 분야에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분들이라 법제적인 부분은 이제 핵심 위주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조금 시간을 절약해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이 목차를 어떻게 잡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소비자죠. 소비자지만 저는 소비자가 보고만 받아야 된다라던 그 시대에서는 살짝 조금 더 진전이 된 상태의 소비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즘은 소비자라는 용어도 많이 쓰지만 콘텐츠나 그 플랫폼에선 이용자라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이용이라는 것 자체가 합리적으로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합리적 선택권이라든지 이제 그럼 이용자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가라는 측면에서 균형감 있는 법제 연구를 하는 것을 조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제 쪽은 참 지리하고 어렵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자료에 여러 가지 근거 조항이라든지 그간의 여러 가지 법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정리를 해뒀지만 그거는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의 요지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구독 경제,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제가 기억하는 구독은 최초의 구독은 뉴스위크, 타임 이런 구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종이 신문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의 뉴스를 이제 미디어나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거의 확인을 하는 편이 됐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TV가 없습니다, 집에. 요새 혹시 집에 TV 있는 분 있으신가요? TV가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TV가 있어도 또 그 단순히 이렇게 일방적인 미디어를 체험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상호적인 미디어 콘텐츠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이제 방송이나 통신 사업들도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플랫폼 시대가 정말 예전에는 뭐 도래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성숙 단계에
것 같고요. 그 최초의 방송통신은 공공서비스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민간 서비스, 특히 글로벌 서비스를 각국 언어로 실시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도래한 것 같아서 결국은 이 이용자들이 찾아야 수요가 있는 거고 수요가 있어야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소비자의 권리라는 것은 향유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또 내가 그것을 그 소비함으로써 얻는 여러 가지 기대감, 만족감 같은 것들을 전제로 하는데 이랬을 때 이 소비자의 권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비자 보호의 핵심은 소비자의 편익 플러스 기대감을 포함한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소비자의 신뢰가 강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다면 이 플랫폼 산업에서의 활성화도 오히려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그 조혜진 회장님께서도 그 사회를 보실 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공정위 소비자원에서 그 2025년 12월 2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라는 그 정책 보고서를 제안을 했었고요.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정리를 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 보고서 플러스 보고서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까지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 규제학자들이나 입법학자들도 좀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그 표시요금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중요 계약의 내용이 어디까지인가 이것들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소비자가 적극적인 이 규제의 모든 절차의 일원으로서, 당사자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사업자하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는 좀 더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가 적극 이해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사업자가 그런 소비자의 적극 이해를 도왔다라는 내용, 이런 것들이 기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전 동의 의무화 부분은 이게 저희도 참 고민인데 이 행동경제학 측면에서 의무화하지 않으면 사업자들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또 말씀들을 항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무화가 사실 규제적인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디까지 의무를 다시 넣어야 되느냐를 고민할 때 그래도 그 중요한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진입 단계, 소비자의 알 권리에 있어서는 조금 의무화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그 해지를 어렵게 만들어서 그 락인 효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신뢰할 만한 생태계를 다시 누리고 싶어서 다시 들어오고 싶게끔 만드는 그 유인 효과 쪽으로 가서 이 해지를 방해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 기준들을 보여주고 안정적인 단계별 해지 요건이라든지 좀 합리적인 방안들을 많이 제시할 때 훨씬 해지 단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률 전문가인데도 이 구독경제는 대체 어느 법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되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적극적으로 변모를 하고는 있는데 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계속거래가 있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또 항상 법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적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뒤처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만 이 계속거래라는 부분이 그 예전에 벌써 30년, 40년 전 거래 형태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그 구독 서비스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다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요새 많이 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 단순히 내 이름과 뭐 접근 경로 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행태 데이터라고 해서 제 검색 기록이라든지 구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금액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개인정보가 돼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그 이용자의 권리 그리고 소비자 기본법부터 아까 말씀드린 방판법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그리고 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는 사실 이 콘텐츠 형태로 저희가 구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뭐 게임도 사실 콘텐츠의 일부로 되어 있을 정도로 콘텐츠 산업도 굉장히 범주가 넓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전자상거래 플러스 콘텐츠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소비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보호 지침에서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규정이 들어오긴 했는데 권고사항으로만 들어와 있어서 이게 권고사항으로 들어올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해서 자율규제화를 최대한 많이 해주고 또 그 이용자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주는 식으로 개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 지금 이 색깔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은 그 좀 중요하게 볼 내용들인데 제가 아까 구두로 설명드린 내용들이 많아서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된 규정이 제21조의 2로 들어와 있고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조금 해결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이 구독경제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침을 통해서라도 좀 초기 기준들을 명확화하는 작업이 필요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사실 저도 회원 탈퇴나 계약 해지 하려고 할 때 뭐 어느 업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해지가 어려웠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결국은 제가 굉장히 조목조목 어렵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해지에 성공하는 뭐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또 다른 권유를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빠르게 해지하고 빠르게 들어와서 다시 언제든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단계별로 비례성의 원칙에 딱 적합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구독경제도 그렇고요. 콘텐츠 부분도 그렇고 저도 최근에 뭐 데이터 법제부터 콘텐츠 법제 그리고 그 플랫폼 법제, 빅테크 여러 연구를 수년간 해왔는데 너무 빨리 변합니다. 저희가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고 그 사업을 영위하시는 해당 사업의 기술 분야 전문가들과 그 회사의 특정해서 그 법률적인 그 고문을 해주시는 여러 변호사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늘 저희가 이렇게 규제 기준을 세웠을 때 혹시 과도한 규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라고 늘 확인하는 절차를 많이 거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업자 단체와 또 사업자 각각의 그 노력도 좀 필요하고 그 감독 당국이라든지 또는 법제 전문가나 아니면 이 분야 소비자 단체들한테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규제의 효율화 아니면 프레임워크의 약간 피봇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 규제 접근 방식 자체에 좀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더 빨리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그 법령 체계 정비에 있어서는 결국은 고지 절차 이렇게 그 고지라는 게 사실은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챌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어서 고지 절차를 강화하는 거고 또 사전 동의는 의무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계약 관계에서 계약 단계에서의 명확한 고지, 청유, 그 여러 가지 그 의사의 오해가 없었고 이런 착오에 의해서 계약을 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 가지 계약법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게 이렇게 방법론상에서는 적절히 잘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계약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소비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그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들은 좀 더 강화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게 이제 과도한 비용 그 원가로 작용을 해서 다시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또 나중에 토론할 때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나중에 기준을 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여기 안이라는 그 글자를 하나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여기는 법률 안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구독 서비스라고 해서 이 아까 그 방판법에 있었던 계속 거래를 좀 정확하게 더 넣어주는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디지털 구독 서비스라는 정의를 넣어주면서 이 소비자가 체리피킹 같은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또 단계별 예를 들면 아까 월 가입비 플러스 뭐 합리적인 그 정산 방식을 병용하자라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다양하고 또 단계적인 그 구독 서비스의 비용과 대가 지불에 대한 체계화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계에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그게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최종 비용, 소비자가에 어떤 식으로 투영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알려주시면 나중에 기준 설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그 범위, 종류, 내가 대체 구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면 좋겠는지 또 내가 몇 명한테 공유를 할 수 있는데 나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너무 재밌어서 가족들하고 같이 보고 싶은데 이걸 몇 명까지 같이 보는 게 이 전체적인 콘텐츠 산업의 그 발전 단계에서 과도한 그 공중에 이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환불 절차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저한테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도 이제 10대 자녀가 둘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각도를 맞춰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구독 경제를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통 지급이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봤을 때랑 많이 봤을 때 이렇게 혹시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바빠서 많이 못 볼 때는 돈을 많이 내는 게 좀 아깝긴 하다. 그리고 무슨 다른 사정이 있어서 해지를 해야 됐을 때는 조금 그 기간별로 조금 환불을 해주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OTT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저는 주로 OTT를 구독을 하지만 자녀들은 또 전혀 최근에 분위기가 다릅니다. 딸 같은 경우에는 그 웹툰이나 웹소설을 많이 보는 편이고 아들은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 각각의 세부 사업별, 사업자별, 산업별 특성이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기준에서도 산업별로 조금 다른 기준 방식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중도 회지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언제부터 나한테 이 효력이 적용이 돼서 내가 체리 피킹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랬을 때 이용자의 의무나 이용자의 결국 내가 체리 피킹을 많이 하면 사업자는 그 비용을 체리 피킹을 하지 않은 다른 소비자한테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합한 기준과 시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구약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금융소비자 쪽에서는 그 관리 책임이라든지 또 금융상품의 그 소비자 보호 기준이라든지 해서 내부 통제라든지 내부 관리 정책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자 기준이라든지 직원들이 그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많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콘텐츠 부분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생활에서. 이런 거의 지금 필수 소비재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접근 방식 그리고 이 관리
그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은 되지 않았나. 특히 초기에는 이 부분을 강행 규정화하기보다는 이제 자율규약으로 시범적으로 좀 하는 방법을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처음에 시도할 때는 공고사항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일반 준수사항으로 올리고 대신에 공고사항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절차적인 기준적인 부분, 관리 정책상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자율 규제를 좀 가지고 들어와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자율 규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방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제 결어해서 좀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토론 시간에 또 더 중요한 말씀 많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 고강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워낙 지금 제1발제로 김영호 박사님이 전반적으로 내용을 법적 관점에서 혹은 뿐만 아니라 소비자 경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달아주셔도 저는 좀 짧게 그냥 핵심 제도적 개선이나 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구독경제 확산에 따른 이제 지금 현재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이 있는데 구독경제가 워낙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기존의 법제도하고 좀 충돌하는 양상이 있고 또 기존의 OTT 시장이나 다양한 플랫폼 시장에서 구독 서비스가 방문판매법상 해지권이 있는데 이 부분과의 좀 공정위 규정이나 이런 내용에서 조금 갈등이 나는 게 있다. 그리고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성도 있고 해외 규율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제도적 어떤 기존 법제의 개선이랄지 합리적인 어떤 소비자 보호와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산업의나 기업의 혁신이 결국 소비자들을 또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균형적 관점에서 좀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본 제 발제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워낙 김영호 선생님 다 얘기하셔서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특히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AI 등 이게 이제 발달이 되면서 상당히 확산되고 있고 OTT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그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리밍 보면은 저는 지니뮤직 같은 걸 많이 쓰고 있고 전자책은 밀리의 서재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휴대폰을 사실 월 요금으로 내왔고 그 이후에 웅진코일가 기억이 나는데 그 정수기랄지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벌어지면서 현재는 이제 OTT나 음원 다양하게 아까 웹툰도 얘기하셨는데 월 결제를 하면 다양한 컨텐츠를 몰아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법제도가 허점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공정거래는 아까 우리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라는 정책보고서 내용도 있는데 소비자의 다양한 민원이나 환불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소위 모 기업의 어떤 환불이나 해지에 대한 그 좀 문제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해지의 용이성에 대한 쟁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판매법 자체도 기존에 이제 허점 비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고요. 방문판매법상 해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파법상에는 이제 당연히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해지권 보장과 위약금 대항의 좀 이중구조 속에서 해지 자체는 보장하되 과도한 위약금은 제한되어야 되고 위약금은 사업자 손실을 현저히 초과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래서 해지 자체는 좀 보장하면서 과도한 위약금 제한의 이중구조 속에서 소비자 권익과 사업자 손실 보전의 균형이 좀
추구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스픽 사례를 좀 이게 좀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영어 회화 AI 서비스 스픽의 30일 이후 환불 불가 약관 관련해서 공정위는 소비자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고 약간의 시정 요구 조치를 했고 해지 자체의 봉쇄 방지가 핵심 취지임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어 회화 AI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든 간에 환불은 당연히 30일 이후가 되더라도 중간에 해지가 될 수 있는 길은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중간에 해지했을 때 과연 일할 환불이나 부분 환불에 대해서는 방파법에서 기존의 방파법으로 판매했던 보험이나 이런 기존 상품들은 일할 계산이 되겠지만 과연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일반 해지는 계약 기간에 맞춰서 해지되는 건데 중도 해지 같은 경우는 그 현행 법제가 사실은 의무적으로 규정하진 않고 있고 사실은 중도 해지를 현행 법제상 모두 규율을 하는 법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 같은데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비자 해지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언제든 중도 해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사실 2025년 공정위 판단 같은 경우는 OTT 음원 스트리밍 등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중도 해지를 이제 미도입해서 전자산업법 위반을 보기 어렵다고 1차로 판정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월 단위 계약 구조 자체는 현재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쟁점이 있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OTT든 음원 스트리밍 등 중간에 해지했을 당연히 해지 절차를 용해해야 될 거고 문제는 그게 일할 할부까지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소비자의 상식이고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기존에 이제 보험 같은 경우도 중간에 해지했을 보험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요금이랄지 이런 것들은 일할 환불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계약 기간 결제 주기도 이제 사실 월 단위도 있고 뭐 일 단위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 법제에서는 월 단위도 허용하고 일 단위도 허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월 단위 일 단위로는 뭐 문제가 없을 건데 월 단위나 연 단위 구독 서비스의 부분이나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구조적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무제한 이런 접근형 모델, OTT 서비스든 저 음원 스트리밍 같은 경우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콘텐츠가 이제 대량으로 있는데 그것들을 개별적인 가격 산정이 가능하냐의 문제예요. 디지털 구독 서비스 사실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또 오디오북도 마찬가지죠. 책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밀리의 서재를 읽고 있는데 물론 책을 읽는 거는 속도감이 이제 한 권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얼마든지 또 하루 안에도 많은 책들을 읽어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죠. 뭐 당연히 다른 OTT에서도 컨텐츠 하나 소비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리겠지만 얼마든지 집중적으로 소비는 가능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과연 월 단위 환불이나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구독 서비스는 뭐 사람들마다 소비 유형은 다 다르겠지만 가입 직후에 집중 소비할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 가입 당시에 내가 보고 싶은 특정 컨텐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몰아보기를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요. 시청 시간과 횟수 제한도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용량에 비례해서 요금이 책정되는 게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요금이 동일하게 측정되는 게 있고 잔여 기간의 산정 방식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월 단위 구독 서비스 약간 뭐 KBS에서 월 요금 받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방송 콘텐츠에 대한 소비 비용 내는 거랑 같은 건데 이게 그 이용하고 별도로 그냥 매달 이렇게 그냥 구독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플랫폼 시장의 기업들의 사정까지 소비자가 뭐 고려해야 될 건 아니지만 이 시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그 어떤 그 계약과 해지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할 거고 소비자도 거기서 불리한
그 입장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건 체리피킹 경제는 아까 김명호 선생님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과연 이 대규모 콘텐츠 제작비를 사실은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이득을 좋은 콘텐츠를 내서 좋은 콘텐츠가 소비되게 하고 그만큼 수익도 누리면서 소비자들도 그 콘텐츠를 누리고 보다 좀 값싸게 갈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체리피킹과 몰아보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이런 좀 부정적인 입장에 그 얘는 블랙 컨슈머 같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가입 직후에 이렇게 짧게 이용하고 외에 바로 해지나 환불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들의 그 기업이 부담이 늘어나면 그 부담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금에 대한 그 지속 가능성이나 장기적으로 어떤 적정 요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해외사를 좀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업자 자율 중심 모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 규정이 여기는 따로 없고 자율적으로 좀 약관에 의해서 사실 이 모델이 제일 아이디어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해지권이 보장이 안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미국의 자율성 모델만큼은 조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는 다음 결제 주기부터 적용, 이미 결제된 기간은 환불이 없는 시스템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EU 같은 경우는 14일 청약 철회권 중심 모델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계로 14일 이내에 자율적인 철회가 가능하고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철회권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한다고 소비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그리고 비례적 환불 구조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디지털 컨텐츠는 예외사항으로 좀 스트리밍이나 게임은 디지털 특성에 고려를 해서 이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 조건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외에 대해서는 일할 환불이 가능한 그런 그 시장의 특성이라면 14일 철회권 보장이 맞겠지만 또 그 외에 구독 서비스라 하더라도 디지털 컨텐츠 쪽은 청약 철회권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거는 이제 간단히 보고 해지 절차는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게 얘기고요. 그래서 영국 사례도 이 EU 사례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구독 정책 사례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책적 시사점은 전통 규제와 충돌, 그러니까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독특한 특성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시 소비성이 있는 특성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체리피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해서 시장의 지속 가능성이나 소비자들의 장기적 후생을 고려한 환불 시스템, 특히 이제 중도 해지에 대한 환불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월 단위 결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제 결론은 무제한 접근형 서비스의 디지털 구독 서비스 같은 특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부분 환불이나 해지 과정에서는 월 단위 요금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행법에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다만 이제 해지 자체는 뭐 중도 해지든 뭐든 다 할 수 있게 하고 해지 절차도 상당히 쉽게 해지 특히 이제 뭐 그냥 탈팡 얘기할게요. 저도 탈팡을 한번 하려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절차적 그 불편함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언제든 보장이 돼야 되는데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 같은 특성을 반영해서는 월 단위로 결제 그 기간을 인정을 하고 부분 할부나 일할 환불은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사업자 귀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환불을 했으면 좋겠다. 사업자가 예를 들어 서비스 장애나 콘텐츠 미제공 등 사업자 귀책이 분명히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2021년 OTT 약관 시정 내용도 반영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하지 않은 기간 내에서는 지금 OTT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환불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기 환불권은 일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결제일이 7일 이내에 이용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환불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용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단위 정산을 허용해야 되고
그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야 소비자 보호나 시장 혁신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토론문을 써왔기 때문에 토론문에 없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론문에 있는 게 더 중요하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도 됩니다. 제가 이제 한양대에서 Culture, Content, Creative Industry and Finance라는 이름도 긴 우리말로 하면 문화 콘텐츠 금융 전략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서 여기 초대해 주셔서 정말 수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양대 최고 인기 강좌이기도 한데요. 자랑이까지 가지만 제 강의에 중요한 토픽이 하나 있습니다. 구독 경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구독 경제 위기인 거죠, 사실요. 우리나라는 아직 구독 경제가 제대로 꽃피지도 못하고 있는데 구독 경제 위기라는 게 참 부럽고요. 구독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경제 위기라는 건 이미 주가에서 구독 경제로 먹고 사는 사스 같은 회사의 주가가 90%가 폭락하고 제가 한양대 창업지원단을 이제 보직도 하고 그랬는데요. 부단장으로. 내가 한양대 창업지원단에서 젊은 애들 창업할 때 전부 다 앱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요즘 앱 설치하십니까? 앱을 안 깔잖아요. 네. 이제 앱 깔고 이렇게 창업하면 안 되겠죠. 앱으로 창업한다고 못하게 해야 되겠죠. 소프트웨어 개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구독 경제에 당연히 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구독 경제는 이제 저같이 금융고가 파이낸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리스크한 벤처, 이런 혁신 투자를 안정적인 채권형 계약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스왑형 금융고가 컨트랙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빨리 꼽히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발전도 못하고 그 시기마저 지나가고 있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구독 경제가 위기가 되고 있는 건 역시 AI의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래가 AI 시대가 될 거라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동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가 그중에서도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되리라는 것도 아무도 부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앱을 안 까는 게 당연한 게요. 앞으로 앱이 필요 없고 핸드폰에 앱이 하나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얘의 비서가 남아서 오늘 뭐 재밌는 거 보고 싶어.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전에는 뭐 쿠팡 플레이, 뭐 넷플릭스도 들어가고 뉴스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오늘 뭐 주가에 무슨 관심이 있어 그러면 금융 앱도 들어가고 그러겠지만 평소에 구독하고 있던 거 이제 그렇지 않고 AI가 한 0.1초 동안 1000군데 돌아다니면서 좋은 자료를 쫙 모아놓고 오늘 주식시장 시세는 어떨 것 같고 어떨 거고 재밌는 일은 뭐가 있고 그걸 또 뭐 갑자기 AI 아나운서가 쫙 나타나서 차은우 닮은 아나운서가 나타나서 막 낭독을 해주겠죠. 그것도 클라우드에 가서 그런 걸 할 겁니다. 그래서 0.1조 사이에 한 1000군데 돌아가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 파괴되는 거죠. 첫째는 AI가 들렸다 가니까 광고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구독. 0.1초 차이 동안에 1000군데 돌아다니는데 제가 1000군데 구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구독 모델도 당연히 안 되네.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미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독 경제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는데요. 일단 숫자로 이 0.1초 동안 AI가 1000군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콘텐츠를 끌어올 때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크레딧 카드 당연히 안 되겠죠, 사실은. 은행 계좌이체 당연히 안 되겠죠. 현재 솔루션이 하나밖에 없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X40이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5월에는 한 월 40건 정도 하다가 연말에 1000만 건, 지금은 누적 건수가 1억 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구독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 참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이 구독 경제가 해체되고 이 AI가 등장하고 또 이제 콘텐츠 자체가 AI가 생산하는데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등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기존에 알던 유튜브 모델,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형 그런 구독 모델, 기존의 구독 모델에서 구독 모델에 기반한 프라이싱 모델이 모조리 파괴되고 있고 양쪽의 콘텐츠 프로바이더 소비자 모두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찾으면 대한민국의 스티브 잡스가 되고 우리가 아이튠즈가 되고 우리가 새로운 모델로 엄청나게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그런 걸 우리나라 기업이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핵심은 AI 에이전트가 이제 구독 경제가 아까 이제 금융공학 측면에서 구독 경제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구독 경제가 또 우리가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편리해서 그런 거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구독 경제가. 근데 AI한테는 불편함이 없죠. AI는 처음부터 끝까지 체리 피킹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리 피킹 염려하는데요. 앞으로는 체리 피킹이 디폴트가 될 겁니다. AI가 완벽하게 체리 피킹을 해주고 걔는 귀찮음이 없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 기업들은, 대한민국 콘텐츠업들이나 우리 전문애들이 하는 창업들은 체리 피킹 당하는, 그렇게만 되면 곤란할 것 같아요. 네. 체리 피킹 안 당하도록, 체리 피킹 안 당하고 서바이벌 해야 되고, 글로벌 회사들에 가서 체리 피킹 하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AI 에이전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결국 한두 개 서브스크립션 하게 될 때 그걸 뭘 하느냐, 한국 걸 하느냐, 구글 걸 하느냐, 오픈 AI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잡아야 우리가 체리 피킹 일방적으로 안 당하는, 먹이만 주는 글로벌 빅테크, 글로벌 플랫폼에 먹이만 주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여기에 역량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이, 이거 하는 기업들이 빨리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나. 구독 경제 위기 상황에서 AI 경제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 K 컨텐츠, K 서브스크립션 모델의 구독 위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는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공정위에서 넣었냐, 공정위가 이런 산업을 진흥하는 부서는 아니신 거죠. 진흥하는 부서는 아니고 이제 규제는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일단 최소한 이 상황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적응하려면 최소한 역체벌을 안 당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렇잖아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던데 갑자기 이제 심판이 우리나라에만 계속 옐로 카드를 줘요. 그래서 아니 쟤네들도 반칙하는데 우리만 그러시냐, 그러면 쟤네들이 반칙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잘 지키면 해결되는 게 아니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100% 게임 지겠죠. 그러면 축구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 규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쿠팡도 제대로 규제를 못 하는데 유튜브나 이런 걸 제대로 규제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그런데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에서 최소한 역차별을 막아주시는, 네, 그건 굉장히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건 이제 행동경제학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제 행동경제학적 접근으로 우리가 이제 규제 다크 패턴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행동경제학도 여기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개인이 앞으로 초이스를 안 하는 거죠. AI는 행동경제학이 없죠. 네, AI는 행동경제학이 없으니까, 이 AI가 행동경제학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클래식하게 접근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왜곡을 막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의 지금까지 관점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관점 자체도 이미 몇십 년 전에 깨졌죠. 소위 말하는 컨슈머 디시전 전이 CDJ라는 모델이 있어서 그 고객 경험 전반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애플바도 나오고 우리 K-팝 아미도 나오고 이렇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여러 가지 옵션을 놔두고 쭉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고객들이 선택하지 않고 CDJ라는 여정을 거치려 그 여정을 설계하는 게 사실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 관점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걸 존중하면서 이제 역차별 안 당하고 우리가 이런 구독 경제 위기 시기에 빨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나라 국익에도 부합하니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150조 투자해서 지금은 국민성장펀드에서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고 AI 모델 만드는데, 다 이런 것들이 구독 경제에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막상 만들어내는데 할 게 외국 거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정말 피딩할 거밖에 없으면 참 그 상황은 암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AI 이것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잘 규제 및 정책을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동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순서가 앞 순서라서 상당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순서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얘기 빼고 저 얘기 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 발표문을 보고 나서도 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 워낙 정리를 꼼꼼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희 업계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이제 OTT, 음원, 뭐 할인이나 적립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과 많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로 고민을 하다가 히스토리를 좀 봤는데 사실 공정위에서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하셨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구독 서비스의 월 단위 계약이 정당하고 이 같은 모델이 구독 경제의 핵심적 부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일을 바탕으로 규제당국과 사업자가 구독 경제의 생태계를 함께 다듬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를 몇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IPTV 관련된 얘기인데 2020년에 무제한 VOD 부가 서비스에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 1개월 요금 청구는 부당하지 않다. 1년 후에도 신문과 같은 계약 해지와 환불이 가능하다면 산업 자체가 형성될 수 없는 핵심적 부분이다. SVOD는 전체 서비스를 묶음으로 구매하여 이용하는 것이기에 한 편이라도 봤다면 계약이 이행된 것이다. 환불 자체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디지털 콘텐츠의 이러한 특성들은 비용 대비 소비자가 편익을 누리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2023년에는요, 콘텐츠 구독 서비스는 콘텐츠를 몰아서 이용한 후 해지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상거래법에서도 콘텐츠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에 계시는 청약 철회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네, 작년 10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관련 소비자 민원, 중도 해지 관련이죠. 관련 소비자 민원 또는 불만 등 관련 실태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아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발간이 됐고요. 그 보고서에서는 현행 환불 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해지와 환불의 방법이 복잡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바꾸고 명확하게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합하면서 중도 해지와 잔여기간 환불이 쟁점이 된다. 이렇게 거론을 하기 시작을 하세요. 앞에서는 실태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뒤에서는 갑자기 쟁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3월에 이제 연구 용역이 발주가 됐죠. 이 연구 용역의 과업 지시서를 보면은 구독 서비스에서 중도 해지 시에 합리적 대금 환급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도 해지를 강제하는 거는 그동안의 구독 경제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되어 왔던 그 엔진에 모래를 뿌리는 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보고서에 있었던 실태 조사를 통해서 중도 해지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관련 응답은 10%대였고요. 중요도는 2에서 3%대였습니다. 불만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중도 해지를 강제하겠다라는 것도 좀 모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실제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문제다라고 강요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중도 해지를 강제하는 거는 결국에는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악순환을 통해서 구독 서비스의 생태계 자체가 고사할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서비스는 그 전체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월 단위로 구매하는 뷔페식 모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뷔페에서 한 접시 먹고 나간다고 나머지 값을 환불해 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환불 방식만 단품 요리 방식으로 강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좀 뒤흔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른바 합리적 소비자들에게 부여하는 합법적인 무임승차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많은 얘기 주셨습니다만은 가입하고 나서 바로 콘텐츠 몰아보고 그 다음에 바로 해지하는 빈지 앤 캔슬 이게 일상화가 될 거예요. 합리적 소비자
하고 블랙 컨슈머가 동일시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월 단위의 캐시플로우가 붕괴될 겁니다. 그러면 수익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얼마가 들어올지 예측조차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부터 줄이느냐? 콘텐츠에 대한 투자부터 줄일 겁니다. 대규모 콘텐츠 제작 중단될 거고요. 뭐 OTT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되는 콘텐츠의 양과 질도 악화가 되겠지요. 그리고 제공되는 할인과 적립 혜택도 축소될 겁니다. 뭐 오히려 소비자에게 좀 기만적으로 느껴지는 할인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대 50% 할인, 최대 2,000원.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이 소비자 편익도 상당히 제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중소사업자들한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규모가 큰 사업자는 그나마 현금 흐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력이라도 있는데 중소사업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같은 부담도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될 것이냐? 구독 서비스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악순환을 반복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악순환이라는 거는 그걸 받아먹을 플레이어가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플레이어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과연 구독 서비스에만 적용될 것이냐?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나비 효과처럼 작용을 해서 전체 산업 모델에 영향을 끼칠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영화관에서 다 못 보고 나오면 남은 시간만큼 환불하고 놀이공원에서 자유이용권 구매했는데 한 개만 타고 나오면 그것만큼 환불하고 이렇게 4인 간의 계약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구독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계약 자체가 상당히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거는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령 정비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해지권을 보장하는 것과 환불 기준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고요.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엔 월 단위 정산을 제도화하는 것이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체결된 그 계약의 본질적인 이행입니다. 현 정부는 아까 박정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K컬처 시장 규모 300조를 국정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OTT 음악, 뭐 대부분 콘텐츠 산업들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중도 해지를 제도화하는 게 이 국정과제 이행에 부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K 콘텐츠가 이제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 시점에 그냥 뿌리를 확 뽑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 단위 정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던 제도인데요.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에 대한 경험적 증거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만에 제도를 신설하겠다라고 나서시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스트라이크 존의 일관성이 없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믿고 경기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함께 같이 다듬어 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해서 서로의 신뢰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중도 해지에 대한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해지가 어렵거나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엔진 자체를 교체할 게 아니라 계기판만 수리하는 게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양대학교 이승훈입니다. 이제 앞에 발제 두 분 해주신 거 잘 들었고, 이제 앞에 두 분 토론자분들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게임 콘텐츠 등급분류위원회라고 그래서 이제 사업자들이 만든 게임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는 일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원이나 이제 공정위 쪽에서는 또 이제 어떤 분쟁 들어온 부분에 대한 의견서 작성이나 이런 것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개발사나 플랫폼 이용자 세 가지 쪽 측면을 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자, 1월 달에도 이제 약간 그 구글이나 애플 같은 이제 플랫폼 쪽에 대한 이슈 관련된 아마 발제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발제하신 내용들이나 앞에 토론 내용들 보시면 대부분 이제 OTT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OT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동적인 참여를 하는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주로 좀 활동하는 부분이 이제 게임 관련된 분야들은 뭐 게임이나 학습, 교육, 헬스케어 이런 쪽의 콘텐츠들은 약간 능동적인 참여를 하는 콘텐츠들로 볼 수가 있어서 사실 약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독형이라는
유사 서비스를 서로 하고 있지만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숏폼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구독 경제 쪽에 있는 넷플릭스나 이런 쪽으로 타격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작년부터 좀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보게 되면은 이제 게임사들을 인수하거나 게임 쪽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OTT 플랫폼 안에서 게임 서비스도 지금 같이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앞에 발제 두 분 해주신 내용들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이제 고강용 이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EU의 철학철회권 예외 부분과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약간 다른 성격의 다른 서비스라서 이제 서로 고민할 게 없었지만 이제는 제 예측으로는 아마 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OTT와 구글이 애플하고 서비스하고는 약간 스토어 형태의 플랫폼 자체에 합쳐지는 이제 그런 구조들이 계속 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동형 참여 콘텐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소비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을 때 게임 안에 있는 어떤 이용 환경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구독 서비스를 쓰고 있느냐, 일반 서비스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뭔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또는 아이템의 대상이 늘어난다거나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구독을 하고 뭔가를 이용하거나 소비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환경적으로도 이미 많은 혜택을 보거나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해지라든가 단순 이용자 보상만으로는 진짜 어떤 체리피킹이라든가 어뮤징이 더 늘어나게 되는, 다르게 얘기 드리면 건전한 이용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돼서 사업자들이 좀 더 강한 어떤 허들을 만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보니 이제 이런 콘텐츠가 좀 다른 상황에서 좀 융합되는 서비스들에 대한 것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측이 안 되거나 검토가 안 됐을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인 1계정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계정을 통해 가지고 어뮤징을 할 수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제 계정을 공유한다거나 계정을 다양하게 하는 것들이 좀 제한을 많이 두고 있고 아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게임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마 계정 제한을 아마 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넷플릭스 계정하고 게임 계정이 분리가 돼서 이원 관리를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서비스 구조들은 기존의 구독형에서는 조금 달라지는 형태들이다 보니 그런 경우들은 과연 이제 그랬을 때 어떤 보안이라든가 공정성 정책 부분들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뭐 기존 이제 일반 구독형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가 구독을 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소비를 안 했을 경우 콘텐츠 소비가 없었을 경우는 사실 이용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게임 같은 경우는 로그인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혜택들, 뭐 일일 보상이라든가 일일 버프라든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여전히 있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무제한이용의 환불 규정에 대한 강직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게임을 내가 플레이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가진 캐릭터를 키운다던가 또는 이제 주변에 어떤 다른 유저랑 협업을 한다던가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목적을 같이 계획이라든가 어떤 목표를 같이 수행을 하는 이제 그런 협업 같은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진행을 하다가 컨텐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행한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레벨업을 하려고 했는데 레벨업이 안 됐다. 또는 어떤 목표를 공동 수행을 하다가 내가 약간 좀 도태됐다든가 또 내가 이제 소외가 됐다. 약간 컨텐츠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용 중에 다른 상황들로 인한 환불 가능성들 또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한 또 다른 형태, 새로운 형태의 어뮤징이라든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좀 중복되는 것들 제외하고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금 기존의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 게임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것들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공정위 쪽에서 어떤 확률형 아이템 관리라든가 여러 이슈가 생기다 보니 최근에 게임사들도 구독 서비스로 BM을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 그런 것들이 OTT 서비스 사업자들이랑 맞아 떨어져서 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변화가 될 것 같은데 현재 게임 서비스만 보게 되면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이용자들이 환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에게 이런 사용 조건이나 사용사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미 환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게임사들은 이용자가 소비한 뭐 아이템이나 게임 제어가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환불이 되게 되면 이용자 계정을 중단시키거나 정지하는. 근데 이제 이용자들은 내 계정 잠궜다고 또 이의를 제기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투자해서 컨텐츠를 사오거나 개발하지만 그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위탁받아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환불했을 때 환불 사유를 개발사한테 공유를 거의 안 합니다. 그냥 환불만 했다고 하고 있지 사유를 정확히 공유하지 않다 보니까 유사한 환불 사례가 반복된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사라든가 서비스사 쪽에 실질적인 사유가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서비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주고 있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주제라든가 발표 토론하신 내용들 전체적으로 어떤 구독 서비스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좀 안정적인 서비스 생태계를 이제 강화하는 쪽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법제도도 좀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순하게 매출이라든가 이익만 얻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의 어떤 책임 있는 운영이나 정책들, 그러니까 사실은 법이 없더라도 플랫폼 사업자들 약관이라든가 플랫폼 사업자들 관리 규정만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되고 법으로만, 그러니까 규제적으로만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은 더 허들을 더, 그러니까 이들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줄 수 있는 구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저는 좀 맞다 틀리다가 아닌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고려가 돼서 최종적으로 좀 좋은, 또 성숙되고 좋은 생태계라든가 환경이 제공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이 정도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 제가 그냥 정리하는 부분과 제가 약간 추가하는 부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표현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선한 소비자를 과잉보호하는 게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안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조금 더 비공개적인 자료가 있으면 좀 더 제가 독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하고 구독 서비스는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핫한 이슈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접근할 때 약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약관만 놓고 봐도 예를 들면 약간 추상성에 좀 더 접근하는 관점이 있고, 조금 더 구체성으로 접근하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최근에 독일 쪽의 흐름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뭐냐면, 사실은 구독 서비스가 아까도 잠깐 그 협회분 얘기하셨는데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시장 지배력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단순한 소비자 보호만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독일에서의 눈을 주목할 만한 판례가 시장 지배력 관련해서 나온 게 있고요. 몇 가지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굉장히 폭넓게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냥 지금 두리뭉술하게 얘기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구독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얘기 좀 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독 서비스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후에 이것들을 뭐 중도 해지나 환불을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슈인데, 사실은 중도 해지하고 환불을 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이미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흔적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 환불 자체가 소비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 디자인 단계부터 굉장히 많은 고려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전 규제,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가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다른 자리에서 한번 드릴게요. 대칭성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구독 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소비자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소비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기업 문제이기도 하고 기업 소비자 정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뭐냐면, 이 구독 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속성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플레이어가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세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기업이 있고 소비자가 있고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플랫폼과 기업이 거의 녹아들어서 하나로 가는 경우들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 플랫폼과 기업이 따로 가는 것과 녹아들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다르고요. 이때 규제 방식, 보호 방식은 굉장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이슈들이 사실은 뭐 최근 판례들은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는 있지만 해외는 반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뭐 기본적인 정책에서는 조금 반영이 덜 된 것 같아서 물론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EU 또 이제 미국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EU가 분명히 친소비자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도적인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한국에서 EU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혼란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원인은 제가 좀 민감한 거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긴 애매한데 그래서 EU식으로 가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EU식의 친소비자로 가는 게 정답이 아니고요. 그리고 EU라고 해도 사실은 독일 다르고 프랑스 다르고 뭐 EU와는 다르지만 영국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고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자면 사실은 여기서 아까 잠깐 논의가 됐지만 사실은 간과할 수 있는 이슈가 뭐냐면 공유의 남용이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사실은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공유의 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공유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 그게 남용되었을 때는요. 아까 기업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생태계 파괴를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공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구독 서비스 단계부터 디자인해 나갈 거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정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크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됐건 구독 서비스가 됐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들을 각각의 속성별로 좀 논의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기대에 부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확실하게 방향성이 정해지고 추진하는 정책 같으면은 제가 보통 다른 토론회 가면 되게 말이 많은 편인데 사실 오늘 아마도 이 토론회에 논의됐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작년 말에 저희가 냈던 보고서 하나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아마 발주하는 연구 영역에 대한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하게 된 건 뭐냐면 작년 말에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저기 OTT 건 관련해가지고 심사 절차 종료를 한 건이 있어요. 아까 협회 쪽에서 말씀하신 협회 쪽하고 저희 쪽하고 좀 이해하는 게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서 받아들이는 건 그겁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라. 문제점을 자기들이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좀 고민해봐라라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제 말을 되게 아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은 왠지 이게 방향처럼 오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다만 이제 고민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들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발제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소비자 쪽에서 말씀하셨고 토론하시는 분들은 주로 또 사업자 쪽에서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저는 다 공감합니다. 다 오르신 말씀드릴 때. 다만 이제 고민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당장 이슈가 되는 거는 뭐 기존 법제 이미 방파법상 계속거래에 기반해서 이미 환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던 기존 업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던 소비자의 편익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그게 정당한 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독경제, 저희는 이제 구독경제입니다. 사실 정확히는 OTT만 한정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산업 간 균형. 왜냐면 산업마다 또 유형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모델인데 온오프라인 같이 파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은 또 전상법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존 렌탈에서 변질된 구독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하나로 아우르는 사실 저희가 지금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OTT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좀 우려가 많으셨는데 대외나 아니면 그 국외 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고민돼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문제에서 특히 고민 많이 저희가 자꾸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애들 같이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친구들한테 다크 패턴 규제도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꼼꼼하게 잘 관리하고 뭐 알람 맞춰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B2B하고 B2C 규제에서의 또 강도 차이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B2B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 사업자니까 물론 그래도 바게닝 파워의 차이는 있겠지만 B 대 B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항 가능성이 있는데 B2C 간의 관계에서는 소비자는 정말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항력이 약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규제 강도도 차이는 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고민되는 거는 저희 법에 저든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은 이게 박해도 오해 많이 하시는데 규제가 공무원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들은 규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입니다. 하나 생길 때마다 일을 넣어요. 저는 규제가 없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전사법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사법은 요즘은 이제 웬만한 거래가 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민법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는 이제 민사법과의 균형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불을 무작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불을 저희가 막 허용해 준다고 했을 때 그럼 민사법과 충돌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충돌을 허용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해야 돼. 심지어 아까 어느 분께도 말씀하셨죠. 까먹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규제를 만들었을 때 오히려 향후에 더 훌륭한 BM이 나올 가능성을 막는 분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는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이걸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협회에서 역차별을 되게 우려하시는데 저희 공정이나 이게 하도 규제부서니까 오해를 많이 받는데 저희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이 쓰러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보통 그런 게 있어요. 공정이 요즘은 이제 저희도 위원회에서 종종 이제 강성으로 좀 바뀌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정위에서 왜 막판에 과징금이 감액이 나가는데 간단한 겁니다.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공정위가 1벌 100개로 회사가 망할 정도로 때려야 된다. 망하면 실업자가 생깁니다. 만약에 현차가 망하면 그 여파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저희는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역차별은 택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요. 아마 저희 협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협회에는 국내 기업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전반적인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했던 거고 그런 말씀들은 이미 저희 회원사께서 이쪽에 와서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고 있고요. 네. 여튼 다만 이제 너무 우려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까 그리고 빈제니 엑시 이런 우려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만약에 통계적으로 검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저 주시면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보기에는 빈제니 엑시스 과연 그렇게 일방적으로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플랫폼 단계에서는 제가 알기로 몇몇 회사들은 재가입 제한 같은 규정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제니 엑시스를 하다가 그게 1스타가 된다고 하면은 재가입 제한 등을 자체로 운영하는 그건 어차피 지금 불법이 아니니까요. 그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 한 번 나갔는데 다시 안 돌아온다고 하면 그건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되게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특히 OTT 단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저희가 논하는 대부분이 국외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국내 소비자 저희 전자상업법은 기본적으로 국내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에 대해서 지금 해외 OTT가 지금 OTT 시장이라든지 지금 아까 협회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협회에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해외 업체일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연 국내 소비자의 권익 구원에 뭐가 문제냐. 그다음 두 번째로 국내 업체가 해외 나갈 때는 이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다크 패턴 만들었지만 몇몇 업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에서는 다크 패턴 규제를 준수하고 해외 소비자들이 접속하는 사이트는 안 해요. 저희 그거 규제하지 않습니다. 해외 소비자에 대해서는 다크 패턴 하셔도 됩니다. 저희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 너무 그러니까 역차별이 저희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그 문제에서 너무 과대평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제 우리가 열성적으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토론을 했으니까 네, 이제 또 점심시간이고 제가 오늘 여의도 오면서 보니까 올림도로에 이렇게 노란색 개나리가 이제 꽃망울을 막 활짝활짝 피었더라고요. 실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위기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지금 우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를 좀 권익도 충분히 좀 보장하면서 혁신이나 균형도 생각하고 시장 왜곡도 최소화하는 그런 항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머리를 맞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합리적 소비자 보호 방안 세미나와 관련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감사합니다.